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내왔습니다. 어, 그 이제 이야기가 조금 우리 현대사 얘기가 자꾸 현재로 다가오면서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서 네. 사실은 얘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19랑 5.16 얘기를 다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5.16 얘기를 많이 못해서 오늘 또 따로 네. 빼게 되었는데요. 네.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현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19 세대나 또는 5.16 세대는 여전히 뭐 많이들 살아 계시기도 하고 네, 또 그분들의 직접 이렇게 그 후계자이신 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보는 관점이 워낙 달라서 아직 그 토론이 논쟁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유영익 교수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네,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거를 또 야당에서 철회하라고 또는 아니면 진보 언론에서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는 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4.19 세대인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4.19 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기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를 무너뜨린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쪽에 네. 서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좀 거리가 떨어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4.19 직전에 뭐 몇 년 동안에 독재를 했지만 아니면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었지만 또 그 전에 뭐 그런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묘하게도 아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제 그 각 세대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층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무래도 크게 보는 그러니까 원근법의 차이라고 원근법이라고 하고요. 그 뭐 같은 가로수가 키가 같아도 자기가 가까이 있는 가로수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참 보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역사는 멀리 오래되어야 이제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5.16 쿠데타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저는 그 5.16 쿠데타와 4.19 혁명이 이제 그 이후의 한국 역사를 흐르는 도도한 두 줄기 물줄기의 그 근원이다, 발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이나 전쟁 등이 이제 4.19와 5.16으로 끝나고 네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대한민국 역사가 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를 연 사건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5.16 쿠데타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이제 4.19의 계승자라고 주장을 하였고, 근데 이게 또 그게 어쨌든 간에 한쪽은 어떤 민중 항쟁이고 한쪽은 이제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개념적으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기는 한데, 뭐 4.19의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갈망이었다면 5.16은 또 좀 다른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는 측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속성을 그들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만 또 이제 다른 측면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되게 우리가 이제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걸로 또 5.16을 약간 비판하는 쪽에서도 혹은 옹호하는 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좀 우연적인 사건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쿠데타라는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네. 없는 노릇이고 네, 네, 네. 뭐 이게 그들의 얘기를 미뤄보자면 4.19 이후에 3.15 부정선거에 관련되었던 고위 장성들에 대한 어떤 정군운동을 뭐 박정희 장군이나 김종필 중령이었나요 그 당시에 네. 등이 이제 주축으로 예비였을 겁니다 아마. 예, 이미 예편을 했었거든요. 예, 대역했는가 그럴 겁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주장을 심하게 해서
이제 곧 군복을 벗게 생겼는데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으킨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걸 어떤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부여는 또 다른 측면이 그 있습니다. 4.19와 5.16의 그 연속성이라는 문제는 사실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책으로 그냥 찾아보는 처지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의 개념으로는 당연히 4.19는 어떤 민주주의의 측면에 속하는 것이고 5.16은 쿠데타인데 아주 이질적인 성격의 두 가지 사건인데 당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또 꼭 그렇지만 않았다. 이런 측면은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당대 사람들이 쿠데타를 왜 그렇게 좀 쉽게 수용했느냐의 문제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5.16 쿠데타 주체 세력, 주역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4.19 이후에 짧은 시기였지만 민주당 집권 시기가 그 4.19 이전 못지않은 혼란과 어떤 그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장준하 선생 같은 분들이나 이런 많은 그 지식인들이 5.16 쿠데타를 지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지를 하셨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강력한 비판 세력으로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교학사 교과서 가지고 이제 논쟁이 나니까 편찬자들이랑 이제 그 다른 이제 진보적 교수들과 라디오에서 토론하시던데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긴 많더라고요. 이게 관점이 문제 아니라 어떤 팩트 같은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적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교과서이긴 한데 그 장준하 선생의 어떤 5.16 쿠데타 지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좀 비판자들이 좀 약간 궁색하게 받아치시더라고요. 그 후에는 돌아서시지 않았냐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지지했던 것은 또 그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5.16 쿠데타를 추동한 사람들은 사실 약간 만주군 인맥 쪽엔 다 있었지만 미군에 대한 어떤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은 또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또 미군 쪽에 인맥이 있었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려고 막 파티도 열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죠. 뭐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럼 왜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5.16 쿠데타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나 폭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그 당시 맥락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참 재미있는 일들인데요. 4.19 혁명이 입헌 정치와 자유를 정치하게 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이게 사상계 61년 6월에 오니까 5.16 직후에 나온 사상계 건도원에서 장준하 선생이 쓴 글이란 말입니다. 뭐 장준하 선생 말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이 또 원래 또 젊을 때는 워낙 반공주의자셨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반공주의자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독재 정권이 지속되면서 되게 민족주의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니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뭐 같이 한 거죠. 자기로서 같이 한 거지만 이제 나중에는 민족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셔서 어떠한 통일이라도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르렀으니까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굉장히 반공주의적이고 뭐 어떤 그 미국 친미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친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이제 볼 때는 4.19 이후에 혁신계가 막 가자 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또 학생들이 뭐 통일운동이다 뭐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혼란으로 빚었겠죠. 그리고 뭐 그게 실제로 또 우리가 보더라도 4.19 이후에 혁신계의 분열 또 어떤 뭔가 좀 뜬금없는 통일운동 등은 사실 장준하 선생의 이런 시각에도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등등의 일로 해서 장준하 선생이 일단 5.16 쿠데타를 지지했는데 아마 이때는 이 군사 쿠데타를 일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집권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려고는 생각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뭐 아마 군부의 일개 분파에 불과했으니까요.
뭐 이를테면은 뭐 좀 더 오래 있으려면 역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안이하게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해놓고는 네. 다시 이제 뭐 안정을 취하면 군부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마 그런 점에서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네, 뭐 올 것이 왔다라고 거기에 뭐 그냥 오히려 장면 정권을 무너뜨리면 쿠데타 정도로 받아들이고 네. 자기는 초월한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아이고 정말 이 저 말 안 듣던 장면 정권 그냥 무너져서 고소하다라는 마음도 약간 포함된 듯한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좀 약간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고부독자 시대가 열린 것이겠는데, 근데 또 당대에 이제 5, 60년대가 그 네. 당시에 제3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군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예, 예. 그 자체가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시기에 군부라는 집단이 가장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민중 출신의 어떤 자녀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됐고 어떤 불균형이 온 거죠. 사회는 네.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는데 네. 군부는 교육 수준이 높고 네, 네, 자신들이 어떤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3세계에서 많이들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대표적인 경우는 뭐 나세르 네 당시에 네. 나세르 이게 이집트의 나세르 쿠데타 같은 경우가 네. 또 나세르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집트 상황에서는 민족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이고 네. 약간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어떤 단호한 태도, 수혜주 네. 문화를 네, 네. 이집트가 가져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제3세계 이제 비동맹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에서도 나세르에 대한 인기가 꽤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5.16 주체 세력의 경우에도 사실은 인적 구성만 놓고 보면 좀 그 나세르하고 비슷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이 5.16 주체 세력의 성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얘들이 혹시 또 네. 그런 쪽으로 뭐 반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순치를 시킨다 그럴까요? 뭔가 네. 니들 인정해 주는데 대신에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라고 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몰랐었는데 저번에 이제 김종필 전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세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세르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어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김정필 한 1, 2년 된 인터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뭐 사실 박정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김종필 같은 브레인은 또 되게 좀 그런 그리고 시각이 최근에 있을 수 있겠죠. 저기 안경환 교수님이 평전을 낸 황영주 주표 네. 같은 경우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 사범 동기인가 해가지고 친구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이고 약간 좌파적 성향이 예,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네. 강원영 목사님 전기를 보니까 강원영 목사님은 이 박정희 집단을 굉장히 좌파적인 굉장히 강한 집단으로 보고 네. 굉장히 경고를 미 대사관 쪽에다가 저놈들 색깔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조심해라라고 많이 보내는 걸로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누군가의 농담으로는 남로당 영남지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박정희 본인은 그렇게까지 이념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되게 권력력이 강한 그렇죠. 인물이긴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장준하 선생은 반공주의자라서 지지를 했지만 네. 또 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같은 경우도 남로당 출신인 걸 알았기 때문에 또 막 환영하는 사진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5.16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에 파악이 안 돼가지고 오판을 할. 예, 상당히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아니면 약간 환영하는 멘트가 처음에 나왔다고? 환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가 있었던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이제 또 남로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 이제 박상희의 친구였던 그 양반 이름이 누군가였던 황태성. 네, 황태성을 밀사로 내려보내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박상희는 죽었고, 박상희 죽었죠. 네, 근데 이제 대구 폭동 때 죽었고, 네. 황태성이 이제 북한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박정희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반공주의자를 보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밀사를 사형을 시키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인증을 받고 바로 이제 그런 걸 보면 박정희야말로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고 네. 자신의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충실하기보다는 권력을 쫓아서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을 가졌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이제 5.16 쿠데타의 그 습격을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그 세대 혁명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는 요즘 이 얘기가 상당히 그 좀 뭐랄까요? 굉장히 그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윤보선이나 장면이 당시에 63세, 61세 이랬는데 박정희는 43세, 김종필은 36세였어요. 네. 그래서 그 박정희만 40대고 대부분의 그 주체가 30대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한번 이제 그 숙군 사업에 그 여성 사건의 숙군 사업에 걸려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보다도 젊은 그 육군 장교들과 친하게 지냈고 그런 이들을 규합을 하였죠. 근데 이 상황은 뭐 다른 이들에게 공유가 된 것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2002년도에 참여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지금 그 충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안희정 씨가 이렇게 젊은 세대가 권력을 쟁취한 건 5.16 이후에 처음이다. 그때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한강을 넘어갔지만 지금 우리는 노란 목도리를 메고 한강을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도 이제 뭐 그 역사적 평가로는 이제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그 5.16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대선도 세대 혁명이었다는 걸 인식한 어떤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이제 30대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평균 수명이나 등등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30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지금은 한 40대쯤이라고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30대가 이제 그 이전의 세대, 즉 건국과 전쟁을 치러낸 세대들 이승만 정권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또는 그 야당 민주당 또는 5.16 당시에는 여당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 민주당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구정치인이다 또는 뭐 구세대다 낡은 세대다 이렇게 해서 몰아내버리고 30대가 이제 자기들이 나섰을 때 이때 또 그 4.19 혁명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사실은 은근히 그게 편승해가지고 군인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좀 그 세대 혁명에는 동참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61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인구 대비 대학생 수가 이미 영국보다 많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 이 정부 시절에 말하자면 교육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이 사회적으로 해서 교육열에 의해서 막 대학생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또 우골탑이라 해가지고 뭐 그 사립 대학들이 막 천막 대충 지어갖고서는 그냥 막 정원 외에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뭐 돈만 갖고 오면 다 졸업장을 남발하면서 대학생 수가 굉장히 뭐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그게 공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이제 세대혁명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사회혁명이기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유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그 주체 세력들이 대부분 뭐 좀 과거에 지주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쿠데타에 참여한 군인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는 거기에 또 동조했던 지식인들, 학생들도 농촌 출신의 말하자면 어떤 그 빈농의 자식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그렇사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 군부라는 집단이 그런 어떤 농촌 출신 중하층 자녀들이 들어가서 유일하게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태백산맥 같은 소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경찰에 되게 친일파들이 많았고 군대에는 오히려 막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청년들이 그렇죠. 경찰의 탄압을 피해서 막 입대를 하고 빈농의 아들들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군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군부독재를 몇십 년 겪었으니까 네.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건 이제 4.19와 5.16 또는 뭐 5.16의 그 5.16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5.16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그런 거는 워낙 뭐 복잡한 이야기가 많아서 좀 생략을 하고 네.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세대 또는 현재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네. 이 사건만 얘기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서 또 다음번에 이제 60년대를 본격적으로 얘기했으면 하는데요. 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63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63년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쭉 4.19를 어떻게 볼 것이냐, 5.16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지만 국민적 평가가 당대에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일정 평가를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년 대통령 선거 굉장히 이제 본다면 예, 되게 말하자면 박정희가 선거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내려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랬으면 뭐 다시 쿠데타 일으키거나 뭐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63년도의 선거는 뭐 그 후에 71년도 이제 김대중과 붙은 선거는 엄청난 부정선거였다고 하지만 네. 아직 그때는 그 정도의 부정선거할 역량은 그들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이 약간 분정을 인정을 해준 그런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15만 표 차이인데요. 네. 그 당시에도 뭐 15만 표 차이가 프로테이지로 쳐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1.2%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박정희로서는 그냥 이 선거에서 떨어졌으면은 바로 뭡니까 그냥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아니 뭐 하기야 그냥 선거에서 졌으니까 그랬습니다만 어쨌건 이 윤보선과 박정희 이렇게 이제 붙었는데 물론 뭐 허정이라든지 다른 변형태라든지 다른 후보들도 있었고 허정 후보는 중간에 사퇴를 했고 뭐 이제 계속 간 후보들도 군수 후보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래서 63년도 있지만 67년에 두 사람이 또 그 리매치를 하는데 네. 그때는 표 차이가 꽤 많이 나죠. 100만 표 이상 다 예. 나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쿠데타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만 60년대와 70년대는 꽤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죠. 60년대는 어쨌든 간에 민중들이 박정희가 내세운 어떤 국가 발전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추인하고 그걸 이제 자신들의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네. 끌고 간 시대가 아니었나. 네. 이런 평가도 좀 조심스럽게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승만을 이야기하고 박정희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느 시점에 이승만, 어느 시점에 박정희를 이야기해야지. 네. 뭐 그냥 통째로 그냥 전면 부정한다든지 전면 긍정한다든지 이런 데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 제가 좀 좋아하기는 우리 그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07 과삼 이런 평가 네. 그게 좀 두루뭉술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참 저는 역사적 평가는 좋은 레토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60년대에 63년 선거와 67년 두 번 선거가 있는데 네. 67년 선거에서 더 표차가 많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4년 동안의 박정희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일정하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63년도는 아직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어떤 집권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물론 군사독재 군정의 기간을 약간 뭐 2년 정도 거쳤습니다만은 어쨌든 박정희와 이제 윤보선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떳떳하게 이제 한판 붙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때 정말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네. 서울에서는 윤보선이 2배 이상 앞섰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좀 중부 지방에서는 예. 윤보선이 앞서는데 남부 지방에서 박정희가 많이 이겨서 예. 영남과 호남에서 다 그 표를 훨씬 더 많이 얻어서 이겼다는 예, 걸로 예.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윤보선 후보가 색깔론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면서. 강한 아마 그 선거 이슈를
주로 그걸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윤보선 네. 쪽에서.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거꾸로죠. 완전히. 네, 그 당시 상황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비쳤을까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은 60대고 한쪽은 40대인데 네. 되게 이쪽이 더 신선한 이미지였겠죠. 예. 그리고 윤보선 후보는 굉장히 뭐랄까 약간 친일 대지주들의 지지를 많이 뭐 받는 이른바 그런 99칸짜리 집에 네, 성향을 사는 가지고 있고 또 오래된 그 양반 귀족의 후예고 뭐 네.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뭐 식민지 시절에 고고 인류학을 공부하고 온 말하자면 좀 이렇게 귀족의 이 자제로서 좀 지주 후예다 이런 면이 있었겠죠. 보수적인 분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이도 네. 많고 또 출신 성분도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부 쿠데타 세력이 그 대중들에게 좀 더 민중주의적으로 보였을 그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사람들이 어째서 그런 판단을 했고 당시에 누가 박정희를 찍었고 누가 윤보선을 찍었는지 이런 네. 것들은 다 규명을 좀 정말 그건 하고,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 게 중부지방이 이제 윤보선을 많이 찍었던 이유는 여기는 이제 그 6.25 전쟁을 많이 당한 동네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남로당 출신이라고 하니까 윤보선을 반공주의가 그렇죠. 강한 지역이네. 네, 밀었다고 하고 네. 영문하면 상대적으로 그게 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민군이 와서도 뭐 금방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고. 근데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은 박정희가 남로당 출신이라서 더 찍었다는 얘기까지 들려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선거였던 것 같고 네. 뭐 역사라는 게 참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네. 움직이지 뭐 이를테면 군부 독재 세력이 꼭 지배 계급을 대변한다거나 네. 뭐 야당이 꼭 뭐 민중들을 대변한다거나 이런 어떤 단순 도식으로 네.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보수 야당과 진보 여당의 대결이다. 이제 뭐 형용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야당이 보수고 여당이 진보다 이런 구도에서 치러진 선거였다고. 그때 볼수 아마 있겠고.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었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촌에서는 여당이 이기고 네. 도시에서는 야당이 이긴다라고.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지방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이기고 영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박정희가 이김으로 해서 그 표를 만회해가지고 결국 이제 박정희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윤보선 후보의 그 색깔로는 정말 이 모든 다른 이제 그 이슈를 막 뒤엎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신 어떤 기자가 이렇게 저걸 인터뷰를 해보니까 박정희는 뭐라 할까요? 아주 수치를 막 대가면서 경제 개발에 대한 자기의 정책이랄지 이런 걸 굉장히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윤보선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거 인터뷰를 해보고서는 이게 윤보선 대통령이 전혀 그런 걸 안 갖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얘기도 굉장히 선거운동 자체를 굉장히 네. 못하셨던 측면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론 말고는 다른 비전이 없었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는 말하자면은 정신적 대통령이다. 말하자면 4.19 이후에 자기 대통령이었고 또 5.16에서 뭐 중단되긴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완고한 고집스러운 생각만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 그게 이제 그 혁신계 좌파들이 처음부터 이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야당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굉장히 고루하고 보수적이었던 것이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현채 선생 같은 분이 이제 말하자면 유명한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의 네. 실제 주인공이시기도 한 네. 소년바지산 출신의 좌파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도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 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역사는 드라마틱했다.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재미있는 네. 소설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흔히 뭐 교과서 논쟁이나 이런 데서 보듯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 해서 뭐 네.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 또는 어느 게 흑이고 어느 백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역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박현재 선생 얘기는 저도 몰랐었는데 네. 그 전에 전 들은 것은 이제 그 김원웅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나라당에 계시다가 이제 음. 개혁당에 오셨었죠. 네. 개혁당에 오는 상황에서 그때 당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음. 그 63년도 대선에서 이분이 그 말하자면 공화당 쪽에 청년위원장 이런 청년 뭐 어떤 그런 직책을 맡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추궁을 하니까 아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당대에는 쿠데타 세력이 훨씬 더 젊고 청년이고 더 진보적으로 보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전 이 해명이 그저 변명만 아닌 것 그렇죠. 같다는 그 시대를 알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죠. 오판일 수는 있겠지만 당대에 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또 뭐 사실 우리가 그걸 무엇을 오판이고 무엇을 올바른 판단이고 무엇이 틀린 판단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본 분들이 네. 고민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한국사가 굉장히 현대사가 굉장히 복잡해서 어떤 단순 도식이나 단순 논리로만 설명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재미난 역사의 드라마를 4.19와 5.16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말 참 다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얘기를 더 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